북한의 공화국 영웅 1호는 누구일까요? 김일성 백두혈통도 아니고 김일성과 같이 만주에서 빨치산 노릇을 했던 이른바 혁명동지도 아닙니다. 이름도 생소한 성시백이라는 인물입니다. 대체 누구길래 김일성이 그에게 공화국 영웅 1호의 칭호를 줬을까요? 신출 귀몰했던 간첩 성시백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해방정국에는 전설적인 대공 수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산당의 음모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적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적은 남한에 근거를 둔 공산당, 즉 남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언젠가부터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공산당의 활동 흔적이 있는데 남로당은 개입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밝혀진 것이지만 남로당보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그리고 훨씬 더 큰 성과를 내는 공작 조직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총책이자 사실상의 전부인 인물이 바로 성시백입니다. 남로당의 박헌영이 남한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았던 김일성이 남로당과는 별도의 대남 공작기구로 직할 관리한 것이 바로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였습니다. 성시백의 활약으로 초조해진 박헌영이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남로당의 공작 활동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김삼룡에게 지시했고 그 보고서가 대공수사팀에게 발각됨으로써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시백은 190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중동학교에 다니다가 25살에 상하이로 가서 1935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정향백 또 정백이라는 가명으로 장개석의 국민당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1946년 부산으로 입국해서 서울에서 재반 준비 공작을 한 뒤에 47년에 월북합니다.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과 5일에 걸쳐서 비밀 모의를 마친 후에 대남 특수공작 특명을 갖고 47년 5월에 서울에 잠입했습니다. 성시백의 간첩 활동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 실제로 북한 정권은 1990년부터 바로 이 성시백을 소재로 붉은 단풍잎이라는 7부작 영화까지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성시백은 남로당과는 달리 공산당이라는 내색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 후에 당시 언론들은 성시백의 간첩 활동을 무명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당을 표방했다, 그런 얘기죠. 성시백은 조선중앙일보, 우리신문 등등의 10개의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이 언론사를 통해서 암암리의 공산당의 주의 주장을 선전했습니다. 합법적인 언론사 사주였고 게다가 대규모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소문의 본거지를 두고 48년 2월에 남북 교역이 금지될 때까지 북한의 명태와 또 카바이드를 독점 공급해서 1억 원 이상의 공작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카바이드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으로 오는 송전선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대체 에너지로 수요가 급증했었던 물질입니다. 자, 1억 원 공작금 확보했는데 이것이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대략 1,0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북로당 직영 조선 상사, 또 북한 밀수선인 금비라호를 통해서 중국과 밀무역, 이런 통로로 미화 38,800달러의 공작금을 확보했습니다. 해방 당시에 남북은 조선은행권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 북한은 47년 12월 1일에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고 구화폐 통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5달 뒤인 48년 4월 25일에야 구화폐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 5달의 공백기 동안에 북한에서 회수된 구화폐가 남한에 유입돼서 공작금으로 사용되고 경제를 교란시켰습니다. 여기에 48년 2월까지 대북 무역을 했던 성시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작금을 토대로 성시백은 남한 사회에서 크게 3가지 공작을 벌입니다. 첫째는 기밀 탐지입니다.
언론사주 그리고 기업인으로 행세하면서 남한 고위층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기밀을 빼내서 무전 송수신기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육군 수뇌부만이 아는 원자 모의 전략계획서,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마샬 플랜 집행 기구죠 ECA 경제 원조 계획도 보내서 소련과 북한이 방해 공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성시백의 끈앞을 즉 프락치는 주한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 대만 대사관에까지 있었습니다. 주한 대만 대사관의 통역관 김성민을 통해서 49년 8월 이승만과 장개석의 극비 회동 내용까지 입수를 했고 미 대사관 직원인 김우식은 미국 정부의 훈령을 성시백에게 빼돌렸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에 친분을 맺었던 김구, 김규식 두 우익 지도자들이 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 성시백의 작품인데 이걸로 김일성의 큰 치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작은 국군 내부 침투입니다. 오제도 검사가 압수한 성시백의 비밀 문서를 판독한 결과 공작 요원이 112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또 육군본부, 해군통제부 사령부 등의 군 수뇌부에까지 조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남로당 숙군 때문에 위기에 몰린 표무원 강태무 소령의 2개 대대 월북 사건, 또 공군 항공기 월북 사건도 성시백의 공작이었습니다. 6.25 남침 직전에 전방부대 지휘관들의 인사이동, 비상경계령 해제, 장병들의 외출 외박 실시 같은 국군의 방어태세를 결정적으로 흐트러뜨린 것도 바로 이 성시백이 사전 공작을 해놓은 결과였습니다. 1997년 5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이 실은 성시백 특집 기사에는 성시백이 남북연석회의 직전에 김일성 특사로 김구에게 파견되는 등 김일성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아서 13개의 정당 협의회를 결성한 후에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투쟁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국회, 국방부, 각 병종사령부, 사단, 연대,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정보국, 경찰 등의 조직선을 구축해서 와해 공작과 정보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성시백은 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북침을 개시하면 우리 인민군대가 즉시 반격으로 남진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적구 그러니까 적의 관할 지역 공작에도 힘을 넣었다. 이런 적나라하지만 우리에게는 뼈아픈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킬 뻔한 선거 개입입니다. 48년 50선거로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남로당과 성시백이 상당수 의원들을 포섭했던 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에 말씀드린 북한 노동신문 기사도 이 내용을 강조했었죠. 자, 이어서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성시백은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가 전 같지 않았고 국회만 장악을 하면은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남로당 조직은 거의 괴멸된 상태였고 대남 공작은 성시백의 동무대였습니다. 성시백은 엄청난 공작금을 바탕으로 이른바 남북 협상파 또 중도파 후보들의 선거 자금을 대거 지원해서 포섭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공작이 실행됐지만 총선 보름 전인 5월 15일에 성시백이 극적으로 체포되면서 이 위협적인 공작은 다행히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뒤흔든 간첩 성시백의 꼬리가 밟히기 시작한 것은 1950년 2월부터입니다. 대공수사당국이 마침내 5월 10일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 부책임자 김명용을 체포하고 암호문건 일체와 무전기 2대를 압수했습니다. 12일 오제도 검사를 총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팀이 구성됐고 남로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출신으로 49년에 전향한 홍민표가 김명용의 철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마침내 성시백의 집 주소를 확보합니다.
5월 15일 새벽 3시 수사팀은 서울 종로구 효재동 성시백 자택을 급습해서 성시백을 체포했습니다. 성시백은 처음에는 나는 김승만이라는 사람이다 라면서 극구 부인했지만 앞서 홍민표가 입수한 만주에서 성시백이 김모 장군과 찍은 사진을 제시하자 당신이 홍민표냐? 라고 물으면서 자기 정체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성시백은 체포 25일 만인 6월 9일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6.25 전쟁 발발 불과 16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 이틀 뒤인 6월 27일 새벽 5시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제도 검사는 후방으로 이송하자고 주장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 처형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전에 목사가 종교에 귀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됐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처형 사흘 뒤에 성시백에게 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수여하고 시신을 수습해라 특별 지시를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평양 애국열사 릉에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성시백과 연루된 것으로 비밀 문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탈옥하거나 또는 월북하면서 성시백 조직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간첩 성시백 사건은 비뚤어진 이념과 확신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특출한 재능과 집요한 노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칫 한 국가와 체제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도전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성시백이 북한 정권의 공화국 영웅 1호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수많은 애국지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웅 1호일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패퇴한 여수 14연대 반란군이 지리산 일대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태동합니다. 지금은 비정규 무장병력이라는 뜻의 빨치산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의 용어는 공비, 즉 공산당 도적이었습니다. 빨치산은 6.25 전쟁 내내 국군을 괴롭히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습니다. 전선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후방에 빨치산 토벌을 위해서 별도의 야전 사령부를 설치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무려 1만 회가 넘는 교전을 벌였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런 빨치산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린 것이 이른바 남북은 총사령관 이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현상의 최후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상의 비참한 최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상은 1905년 9월 27일 당시에는 전북, 지금은 충남인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이면배는 면에서 가장 부농으로 면장까지 지낸 유지였습니다. 이현상은 중앙고보에 다니던 1925년 20살 나이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창설에 참여했고 1927년 고려대 법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한 뒤에 지하공산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해방 후에 박헌영의 남로당에서 연락부장, 또 간부부장 겸 노동부장으로 있다가 남로당 주요 인물 수배령이 내려지자 월북했지만 1948년 김일성 북로당의 결정으로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에 관여한 뒤에 11월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지도자가 됐고 월북을 시도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 남하 명령을 받고 낙동강 전선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마산 창녕 전선의 인민군 2만 3천 명은 졸지에 포로가 됐고 만여 명은 지리산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전부터 있던 영호남 빨치산들과 합류하면서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소백산,
속리산 일대에는 빨치산이 무려 15,000명, 또 38선 바로 북쪽인 양구, 평강, 곡산, 양덕 일대에는 10,000명이나 될 만큼 빨치산의 세력과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따뜻하고 은신처가 많은 지리산은 빨치산의 왕국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오대산까지 후퇴하던 이현상도 남로당 출신 이승엽의 지령을 받고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빨치산 사이에서 이현상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휴전 2달 전인 1953년 5월 미군이 이현상을 생포하거나 시신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쌀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기사가 남아있는데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2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하던 이현상의 최후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자 남한 빨치산들은 퇴로도 없이 고립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현상의 가혹한 최후를 재촉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휴전이 되자마자 8월부터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로당계 5만 명에 대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은 빨치산에도 불어왔습니다. 빨치산 내부에는 남북은 못지않은 전투력을 과시하던 전북도당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는 모스크바 유학파이자 교사 출신인 인텔리였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도 모스크바 유학파이자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즉 전평 간부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은 남로당 출신이었지만 6.25 때 북한군이 호남을 점령하자 북로당에 의해서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북로당계가 돼 있었습니다. 53년 8월 26일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 주도로 제5지구당 조직위원회가 개최돼서 이현상에 대해서 출당 및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는 결정서 9호를 채택합니다. 반당, 반국가 종파 분자 박헌영, 이승엽의 잔재를 청소하기 위해서 남한 빨치산의 모든 실패를 이현상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부군과 각 도당을 모두 관할하던 제5지구당은 해체되고 이현상은 평당원으로 강등돼서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빛점골에 은신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9월 6일 이현상의 7인조 호위병 가운데 김은석, 김진영이 생포되면서 이런 사실이 우리 군경에 알려졌고 21일 제5지구당 유격대 부책 문남호가 장안산 방면 전북도당으로 이동하다가 생포될 때 소지한 결정서 9호와 10호를 통해서 거듭 확인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조인 50일 후인 9월 17일 이현상은 지리산 쌍계사 의신리 빛점골에서 사살됩니다. 당시 나이 48세였습니다. 이현상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 9월 18일입니다. 김용식 경사가 지휘하는 서남지구 전투경찰 사령부 수색대가 오전 11시 5명의 빨치산들의 시신과 함께 이현상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군경이 수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지리산 골짜기마다 이잡듯이 뒤져도 찾지 못했던 이현상이 마침내 시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신은 방부 처리돼서 서울로 이송됐고 동양인, 정치인, 유진산 등이 찾아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창경궁과 도로변에서 바지만 입힌 채 유품과 함께 시민들에게 이현상의 시신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상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사살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군과 경찰의 설명이 서로 달랐고 양측의 설명에는 모두 허점이 있었습니다. 전공 다툼이 계속되자 당시 신문에는 이현상은 죽어서도 말썽이라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53년 12월 1일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군경 합동 관계자 회의가 열려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정부가 경찰의 공로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현상이 정말 우리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설적인 빨치산 토벌 대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차이력 총경입니다. 차이력 총경은 친척들도 인수를 거부한 이현상 시신을 섬진강에서 화장해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차이력 총경은 총알이 정확하게 뒤에서 가슴까지 관통한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 같다라는 시신 최초 발견자 김용식 경사의 보고를 토대로 빨치산 내부에서 이현상을 죽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으로 전향에서 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88년에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남부군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작가 이태입니다. 이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현상의 시체를 부검한 남원 이동외과 병원 군의관은 이현상의 목에 8발의 총상이 있었고 근접 사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후 확인 사살이거나 목을 떼어내기 위해서 목둘레에 대고 집중 사격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태는 이현상이 교전하다가 사살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지시로 방준표와 박영발의 명령을 받은 빨치산 호송원이 뒤에서 이현상을 사살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이현상이 김일성에게 특별히 미움을 샀을 것으로 보이는 역사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47년 여름에 남로당 간부부장이었던 이현상이 소련 공산당 최고 당학교에 유학하러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습니다. 북로당 중앙 간부부장 이상조가 환영연을 베풀었는데 참석자들이 거나하게 취하면서 조선인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데 화제가 모아졌습니다. 실권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남로당원들은 자신들이 조선 공산주의의 정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북로당 중앙간부부장 이상조와 선전부장 김창만이 정치적 중앙은 평양이고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다라고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이현상이 처음에는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조선 국토와 인민으로부터 떨어져서 외국에서 성장했고 외국 공산당에 입당해서 외국의 이익을 투쟁한 것 아니냐? 박헌영은 그 사람보다 15년이나 일찍 그것도 국내에서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 투쟁을 했다.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왜 김일성이 됐는지 명백하지 않고 투쟁 경력도 불투명한 데가 많다. 어떻게 박헌영을 제쳐놓고 외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력 불명자를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겠는가? 그러자 이상조와 김창만이 술상을 치고 이현상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남로당 지하 총책을 지낸 박갑동의 저서 박헌영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 5월 30일에 방송된 SBS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신비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됩니다. 53년 9월 강원도 삼척에 살던 한 여인이 깊은 산중에서 나무를 하다가 배낭을 메고 권총을 든 채 쫓기는 행색의 한 남자와 마주칩니다. 겁에 질린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던 남자는 없다고 하자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인의 꿈에 또 다른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이현상이라는 사람이다. 당신이 낮에 만난 이북놈이 나를 죽였다. 나는 그놈을 믿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그놈을 본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이틀 연속 꿨지만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잊고 살던 이 여인에게 손자가 7살이 되던 1987년에 또 그 남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손자에게 이 사실을 말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침내 그 손자에게 해마다 한 번씩 이 꿈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현상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게 된 이 손자가 고등학생이 돼서 논술을 대비하려고 소설 태백산맥을 읽다가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침내 SBS 제작진의 이 내용을 제보하면서 방송에 소개가 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 내용을 방송으로 제작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그 남자를 만난 것이 1953년 9월로 이현상이 죽은 때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현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설명해준 그 남자의 인상착의가 이현상과 일치한다. 또 삼척은 지리산에서 북으로 넘어갈 때 거쳐야 하는 루트라는 점도 사실과 일치한다. 물론 꿈 얘기를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일에 가려있는 이현상의 죽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진술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현상은 죽을 때 줄이선 미제 군복 바지에 농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일기와 한시가 적힌 수첩이 나왔습니다. 한시에는 지리산의 풍운이 일어 기러기 때 흩어지니 남쪽으로 천리길 검을 품고 달려왔네. 오직 한뜻 한시도 조국을 잊은 적 없고 가슴에는 철에 가고 마음에는 피가 끓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이념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조국을 위해서 몸바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이현상. 그러나 결국 김일성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현상이 사살된 뒤에 지리산 빨치산은 와해됐습니다. 산짐승같이 살아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김일성의 지령대로 이현상을 숙청한 방준표와 박영발도 넉 달 뒤인 1954년 1월에 자결하거나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춘과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속아서 빨치산이 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결국은 허망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지기 불과 열흘 전 1950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여간첩 김수임 재판은 장안의 최대 화제였습니다. 김수임이 법정에 출석하는 사진, 또 법정 안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법정의 김수임은 하늘빛 모시적삼에 짙은 보랏빛 빌로드 치마를 입었고 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모습이었다고 당시 신문들은 보도했습니다. 당대의 여류 시인 모윤숙도 증인으로 나와서 친구 김수임이 애정에 이끌려 남로당 이강국에게 이용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마타하리라고 불린 여간첩 김수임은 누구일까요? 어떤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김수임과 그의 애인 이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수임은 1911년 경기도 연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우 11살 때 남의 집 민며느리로 팔려가다시피 15살 신랑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횡포를 못 이기고 가출했다가 미국인 독신 여성의 양녀가 됐고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 동대문 여학교를 나온 뒤에 이화여자 고등보통중학교 현재 이화여고를 졸업했습니다. 1928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는 이화여고보 우등졸업생 3명의 명단을 실었는데 김수임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임은 이화여전, 현재 이화여대까지 졸업했습니다. 한 해 10명 남짓의 졸업생을 배출하던 이화여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류 명사 반열에 오르던 때였으니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32년 3월 조선일보는 이화여전을 졸업하는 김수임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수임이 스스로 말한 어린 시절은 훗날 밝혀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남동녀 딸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갓 젖을 뗀 아기가 불쌍해서 어느 부인이 수양딸로 키우고 여학교에 입학시켰다. 3학년 때 수양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자 선생님이 이화여자 고등보통중학교에 입학시켜 줬고 이후에 교회의 보조를 받게 돼서 이화 전문학교까지 8년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졸업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수임은 집과 같은 학교를 떠나게 돼서 섭섭하고 막연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없고
학창 시절에는 어학의 취미를 가지고 정신을 기울였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김수임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학에도 기숙사에서 외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은 성격이었고 늘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동창들의 증언입니다. 김수임은 졸업하자마자 경성문화계의 셀럽으로 활약했습니다. 현대연극의 효시인 극예술연구회 창립 멤버였고 여러 차례의 공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극예술연구회를 주도한 유치진 씨는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여배우가 모윤숙, 노천명, 김수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대를 풍미한 여류 시인이기도 한 모윤숙, 노천명과 어울려 다녔던 20대 김수임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동정이 실리고 신문사 좌담회에 참여하고 영화에 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는 여류 명사였습니다. 특히 모윤숙은 김수임과 이화여전 4년간 같은 기숙사 방을 쓴 절친이었습니다. 선량하고 유쾌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고 불우한 환경에도 늘 성적이 좋았고 웃음을 잃지 않아서 귀여운 여인으로 불리웠다라는 것이 김수임에 대한 모윤숙의 회고였습니다. 당시 김수임의 직업은 세브란스 병원 통역사였습니다. 미국인 치과 과장인 부츠 박사의 통역사 겸 비서로 부츠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김수임의 황금기였던 1930년대가 지나고 1940년대로 접어듭니다. 1941년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김수임은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30대가 됐습니다. 이때 김수임은 문제의 이강국을 만나게 됩니다. 1942년 4월 친구 집에서 만난 이강국은 1906년생으로 김수임보다 5살 위인 36살이었습니다. 이강국은 경기도 양주의 몰락한 양반집 출신으로 머리가 좋아서 1925년에 보성 고보를 우등 졸업하고 경성 제대에 진학했습니다. 부잣집인 처가의 도움으로 1932년 독일 베를린대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독일 공산당에 입당해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귀국 후에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1938년 체포됐고 1940년에 보석으로 풀려 나온 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부남이었던 이강국에게 김수임은 빠져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집 판 돈을 줄 정도였습니다. 8.15 해방 후에 남로당이 전국 주도권을 잡고 위세를 떨치자 이강국도 전성기를 맞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조직부장으로 박헌영의 8월 태제 작성에 관여하면서 박헌영의 신복이 됐습니다. 남로당이 전국 조직과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던 시절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의 최신부장 직무대리 또 중앙인민위원회 서기로 있으면서 박헌영의 수족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김수임은 미 군정청의 통역관으로 채용됩니다. 훗날 검찰 조사에서 김수임은 당 사업을 위해 미 군정청에 들어가 달라는 이강국의 요청으로 미 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미 군정청과 가까운 반도호텔, 현재 롯데호텔입니다. 이곳은 미군 장교들의 숙소와 회합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김수임은 반도호텔 지배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미군 고위 장교들과 교류했습니다. 김수임은 영어에 능통하고 이화여전 출신 인텔리인데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인들과 일하면서 서구적인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재적인 사교수를 가진 김수임은 사교계의 여왕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주한미군 헌병사령관이자 경찰 최고 고문관인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는 사이가 됐습니다. 베어드 대령을 쥐락펴락한 김수임의 위세는 대단했고 김수임의 전화 한 통이면 고관이 파면돼 버릴 정도였습니다. 1946년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위조 지폐를 찍어낸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이 터지면서 남로당은 기세가 꺾입니다. 수뇌부인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잠적해서 행방이 묘연하던 이강국은 1946년 9월 18일 밤 9시 평양방송에 버젓이 출연을 하면서 월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수임의 집에 숨어있던 이강국을 김수임이 베어드 대령의 승용차로 당시에는 남한 땅이었던 개성까지 데려다준 덕분에 월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수임은 이강국을 의사로 가장시킨 뒤에 어머니가 위독해서 의사를 모시고 간다면서 호송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강국은 이후에 김수임을 이용해서 대남 공작을 벌입니다. 미 군정의 심장부에 자신의 애인이 있다는 것은 이강국에게 어마어마한 무기이자 뒷배였을 것입니다. 이강국은 김수임에게 결국 한반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자신은 김수임과 결혼할 날만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임은 자기 집을 남로당 간부들의 아지트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강국의 연락원 신태희를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이강국의 편지를 받고 커피와 미제, 담배 등을 이강국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이강국이 남로당 활동자금으로 보낸 일본 은행권 수억 원을 개성에서 서울까지 집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남로당 간부들을 숨길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100만 원을 자신과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자 남로당원인 최만용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남로당은 결정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경의 수사 계획을 남로당이 먼저 알아차려서 실패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기밀 누설의 근원이 고위관리의 측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49년에는 남로당 중앙당 군사부 책임자인 이중업이 체포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호송 중에 탈옥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윗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김수임은 이중업의 탈옥을 지원하고 자기 집 2층에 숨겨줬습니다. 동거하는 존 베어드 대령은 이중업이 김수임의 친척인 것으로 알고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는 어처구니 없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 검찰의 최종 기소에서 이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락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경 사찰과가 모 경위를 통해서 김수임이 남로당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옥인동 19번지 김수임의 집 주변에 정보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김수임의 집은 밤마다 고관과 저명 인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사교 장소였고 2층에는 영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군정 7세의 그늘에 있는 김수임을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집에 드나드는 수상한 사람들을 불심 검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엘리트 공산주의자이자 남로당의 3대 거물로 1949년에 전향해서 대공수사관이 된 홍민표는 김태선 서울시경국장과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베어드 대령 때문에 당장 체포하기는 어렵고 검찰과 협의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에 오제도 검사, 또 장도영 육군정보국장과 차례로 협의한 끝에 군이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수사는 홍민표 책임하에 시경 사찰과 별관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마침내 육군 특무대 이한진 소령 등 수사팀이 1950년 3월 19일 김수임을 체포하고 집에서 권총 3정, 7탄 200여 발,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려던 기밀 문건 다수를 압수했습니다. 수사팀은 김수임의 신분을 감안해서 최대의 우대를 해주면서 신문을 벌였습니다. 김수임이 나중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2달간 편하게 먹이고 재워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혀낸 김수임의 혐의는 19개였습니다. 가장 중대한 것은 1949년 미군 철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박민호, 김용봉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는 것과
미국의 한국경찰 무장 해제 요구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렵 이미 남침을 준비하고 있던 김일성 정권에게 미군 철수는 가장 목말라 하던 정보였고, 군과 대등한 무장을 갖추고 있던 경찰의 무장 해제 문제 역시 매우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모두가 베어드 대령을 통해서 빼낸 정보였고, 이 정보는 고스란히 이강국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수임은 1947년 12월 이강국이 남로당에 보낸 공작비, 즉 일본 은행권을 땔감이라고 속여서 베어드 대령이 제공한 군용 트럭으로 서울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 번에 걸쳐서 남로당원들에게 자동차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자금을 제공하고 신병을 숨겨줬습니다. 수감돼 있던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을 군내 남로당 프락치를 통해서 탈출시키고 집에 숨겨준 사실, 그리고 개성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허위 구실을 만들어서 이중업을 의사로, 또 최만용을 조수로 가장시키고 김수임 자신도 미 대사관 차량에 타고 개성까지 동행해서 월북시켰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김수임에 대한 재판은 군법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경비법상 간첩 이적 행위는 민간인이라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김수임이 빼돌린 중요 기밀은 군과 관련된 기밀이었고, 그래서 김수임을 체포한 것도 군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고등 군법회의 재판에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공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영웅 김백일 대령이 재판장을 맡고 훗날 국무총리를 지낸 강영훈 대령 등 재판관만 6명, 그리고 군이 선임해준 변호인 2명에 민간 변호인 2명까지 변호인단도 4명에 달했습니다. 이화 여전 동창 모윤숙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임은 나쁜 부모를 만나서 12살에 시집을 갔다가 그날 밤 족두리를 쓴 채 도망쳤습니다. 동대문 개천가에서 울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인도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적당한 결혼 상대도 없이 정년기를 지난 그가 이강국이라는 이성을 만나 신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임의 정치 의식은 백치에 가까웠고 이데올로기를 판단할 여유도 없었는데, 스탈린의 주구인 악한 사나이가 그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 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모윤숙이 진술하는 동안 방청석은 물을 부은 듯 조용했고, 김수임은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고 1950년 6월 17일자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김수임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인으로서는 미모의 소유자가 못 되고 키도 작달막한 편이다 라는 내용도 이 경향신문 기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임은 19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민간 변호인 박원삼도 김수임이 이강국을 월북시켜 준 것, 또 거액의 남로당 공작금을 김수임이 운반해 준 것, 이런 사실관계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간첩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이강국에 대한 애정과 물질적 욕망 때문에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수임은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를 키워준 부모, 사랑해준 동무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좌익이 나쁘다 좋다를 생각 못했고 이강국이 하는 일은 좋다고 생각했다. 이강국을 사랑해서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된 고등군법회의에서 김수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남자에 대한 애정이 간첩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국가 최대 기밀인 미군 철수와 경찰의 무장 해제 문제를 남로당에 제공한 것은 가장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6.25 남침 전쟁 직전 또는 직후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수임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김수임의 체포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김수임은 애인 이강국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강국 역시 곧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강국은 월북 후에 1947년 2월 김일성이 먼저 수립한 사실상의 북한 정부였던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 194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1950년 12월에는 인민군 야전병원장, 1951년 11월에는 조선상사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1953년 6.25 전쟁 휴전 후 김일성이 남루단계에 대한 피해 숙청을 벌일 때 정부 전복 기도 및 테러 학살, 미국 첩자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기 청춘을 바쳐서 지켰던 공산당 당정마저 제명되고 1953년 사형 선고를 받아서 1955년 12월 1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